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고 또 월요일 하루 잘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는 많이 좋네요. 예, 이럴 때 사실은 코로나 같은 것이 없어서 좀 그 날씨를 햇볕을 온전히 느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좋은 소식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고요. 또 최근에 뭐 저희 회사에서도 확진자분들이 진짜 많이 생겨서 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구독자님들도 현실 세계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분은 항상 늘 좋게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장에서 살짝 상승 시작했네요. 근데 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거잖아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길게 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 장단기 금리 이거 계속 얘기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뭐 약간 어렵잖아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고요.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냥 저만의 생각을 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뇌피셜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장단기 금리가 우리 주가와 투자의 변화의 트리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변화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페드는 자,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예, 연준이란 그 조직 자체가 어차피 연방은행이죠. 예, 미국 내 여러 개 은행들의 연합이니까 거기를 이제 대표하는 대표격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모여서 같이 은행 총재들이 모이고 연준 그 의원들이 모여서 적정 금리를 산정을 하죠. 그런 걸 점도표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데 단기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단기 금리. 장기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단기 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 자, 은행의 2년 국채 금리 또는 2년물 상품들의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10년물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아요. 이유는 자, 단기 금리 3달짜리 뭐 6달짜리 올리면 당장 2년은 가까우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게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예, 구독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예, 이렇게 영향이 갑니다. 근데 2년 올렸다고 10년은 앞으로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그래서 사실 이 금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왜 자꾸 금리 차를 얘기하냐? 자, 통상적으로 당연히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에 긴 기간을 빌리고 싶을 거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빌린다고 하든 개인이 빌린다고 하든 은행들은 기업을 선호하겠죠. 우량한 기업들. 개인들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담보가 있는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2년 금리가 어쨌든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이 줄어들어요. 왜? 빌려오는데도 돈이 이자가 비싸진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연준에서 2.4%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 예전에는 제로로 뭐 0.2로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0.5로 빌린다 그러면 이 마진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출을 해주는 그 빌려가는 분한테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경기가 좋고 버틸만 하면 굳이 이걸 안 쓴다라는 거죠. 금리 내가 부담이 더 커지네? 그럼 안 쓸 거야.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채 발행하겠죠. 그냥 나 회사채 발행할래. 아니면 주식시장이 좋으면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이 대출 여부예요. 대출 여부. 그런데 자, 근데 10년물 금리가 왜 중요해지냐? 자, 이거는 실물 경제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장기간의 금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은행권에서 움직이는 이렇게 갇혀져 있는 금리가 아니에요. 자, 경기가 앞으로 좋을 겁니다라고 예상을 하면 당연히 10년짜리에도 투자를 하시겠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10년짜리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거든요. 근데 뭐 미국 국채? 미국 경기 괜찮은데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거야.
좋을 거야 라고 하면 30년물에도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일어난다. 당연히 10년 국채 금리는 떨어지진 않더라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갑자기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요? 전부 다.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도, 그리고 일반 투자자 개인들도 이거 위험하겠는데 그러면서 장기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당연히 금리는 올랐으니까 단기 금리물들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행에서는 당연히 단기금리 올라갔으니까 대출을 더 해주고 싶어도 잘 안 되겠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다 생각하면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은 영향을 안 미쳐요. 3개월, 6개월 아주 큰 쇼크가 오진 않는데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출을 매달 100분씩 받아갔었는데 이게 잘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90명, 80명, 70명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고요. 그래서 보통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나면 이건 경기 하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1년이나 뭐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축소하고, 이 유동성이 축소하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 전망을 어렵게 보기 때문에 점점 장기 투자를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일어난 장단기 금리 차는 사실은 이런 경제가 완전히 꺾였다 이런 전망은 아니죠. 급작스럽게 연준에서 작년에 좀 올렸었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많잖아요. 이제는 이제 어차피 물이 엎질러지니까 그럴 거면 좀 빨리 하지. 작년에 우리가 금리 인상 하지 말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상황은 그런 뷰라는 거예요. 어차피 올렸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렵겠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좀 약간 쇼크성이죠. 쇼크성으로 금리가 단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 거고, 그렇다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얘도 같이 올라가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장단기 금리 차는 얘가 진짜 조금 오르는데 얘가 급격히 올라가는, 한마디로 긴 거 다 싫어, 무조건 짧은 거로 갈 거야 라는 공포 심리가 완전히 시장을 지배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닌 듯 합니다. 얘도 오르는데 얘가 너무 빨리 오른 거죠. 그리고 금리 자체가 너무 낮았잖아요. 너무 낮다 보니까 과거 뭐 10%대에서 얘가 3% 오르고 얘가 2% 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얘도 올라봐야 0.5 오르고 얘는 뭐 0.75 오르고 이런 게임, 도토리 키재기의 게임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그러려면 하루하루 여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물가의 속도는 주가처럼 빠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주가는 저희가 2주 전에 경험했듯이 그렇게 폭락하다가 갑자기 팍 틀어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물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는데 이거부터 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달러가 지금 점점점 오르고 있죠. 물론 1230까지 갔다 떨어진 건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영향이 있죠. 달러 투자 자산에만 돈이 지금 몰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럽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모든 국가들이 지금 미국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뭐 외국인 투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국내 개인들은 사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파니까. 근데 이 외국인 기관이 왜 파냐는 거예요. 지금 아주 높은 가격도 아닌데 왜 팔까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돈을 보내고 싶은 거겠죠. 어차피 지금 달러도 올라가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생각보다는 못 움직이는 거고, 그럼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또 욕만 할 수도 없어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좀 여기 있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2018년, 19년도 무역 전쟁 때 사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진짜 좋았는데 박살 났거든요, 그때. 예, 공급망 이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박살이 나다 보니까 불안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야, 이거 한국을 그대로 들고 있어서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럴 때는 빨리 회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캐시우드, 우리 아크, 돈나무 언니도 금리 인상은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장주에서는 당연히 실수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또 이거를 안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거고 우리가 소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럼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손해를 볼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아직은 계속 남아 계셔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힘든 거지 기업들이 힘든 상황은 아니고요. 더구나 TQ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돈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어찌 보면 그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만큼 안 되겠지만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자, 인컴 자산이 다시 뜬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 인컴 자산이라는 건 매달 돈이 들어오는 우리로 말하면 월배당이잖아요. 월배당을 다시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면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들이. 앞으로 불안 요소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0.5% 그 50bp 올리는 빅스텝, 베이비 스텝 말고 빅스텝을 올릴 건데 여러분 이거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올릴 거라고 지금은 아예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2.5%를 맞춰낼 수도 없고, 그렇죠? 올해 뭐 4번, 7번 인상해서 0.25씩 인상해봐야 2.5%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0.5, 50bp 올려야 되니까 이게 다들 인정하는 시기가 되면 저는 빨리 인정한 편이겠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님들도 그래 설마 올리겠어? 이 반응보단 아마 그래 올릴 거야 라는 반응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상 올렸을 때 쇼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조정이 절대 안 온다가 아니라 올 수 있는데 효과가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뒤통수 맞는다고 하죠. 뒤통수에 딱 한 대 맞아버리면 너도 나도 패닉셀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럴 땐 겁내기보다는 강하게 권투에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크게 펀치를 날릴 수는 없지만 잽 정도는 계속 날려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경제 분석기관에서도 미 연준 인플레이션 잡기 어렵다. 실제로 단기간에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유가가 확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비축유죠. 전략 비축유 푼다고 얘기했지만 모자란 그 양에 비해서는 부족하죠. 그래서 뭐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6개월 푼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이 사태를 6개월 이상 예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요새 구독자님들은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만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고용보고서는 좋아요. 상황 나쁘지 않고요. 단지 유럽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휴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휴전 논의가 러시아도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돼 있다. 그러니까 답을 내시려고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답 내시기보다는 그냥 좀 마음 편히 매일매일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선은 유가 진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먼저 해결돼야 우리가 좋은 예측 또는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바이든도 요 비축유 방출을 했고요. 근데 뉴스 보실 때 이런 거예요. 방출의 중에너지 증산 비축유 확대 그러자 뭐 $100 붕괴했다. 그럼 다 해결된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 보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냉정하게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TQ는 오늘 자 이렇게 프리장 상승을 시작했는데 자 하락했었죠. 예, 여기 분홍 라인 만나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그거예요. 300일 이평선 아직 못 뚫었다는 거죠. 이거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지 상승이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60일 이평 보이시죠? 녹색. 거기에 또 교묘하게 예, 딱 만나서 다시 튀어 올랐죠. 자, 이평선은 제가 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0일 이평선은 무슨 의미예요? 60일 동안 사신 분들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부딪히자마자 어떤 분들은 싸네 그러면서 매수를 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파셨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십자 도지형이 나오는 겁니다. 예, 힘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럼 한쪽으로 무너지는 것보단 훨씬 그림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제가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좀 사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SVIP 매매를 이제는 꾸준히 말씀드릴 건데, 자 요게 120분봉입니다. 120분봉 보시면 자 지금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프리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건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자 일봉과 120분봉의 S밴드는 다르겠죠. 이 부분에서 아까 일봉에선 분홍 라인을 닿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빨간 라인을 닿았습니다. 그러고서 쭉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보라색 라인, 중간 라인을 밑으로 뚫고 내려왔는데 여기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여기 하늘색 라인까지 왔죠. 예, 곧 내려가면 파란 라인이죠. 그러면 120분봉 기준이니까 이번 주에 3, 4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조금 더 밀렸다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걸 10분봉에서 보시면 요 같은 스케일로 만들었거든요. 결국 이런 거죠. 여기 하단 갔다가 상단 부딪혀서 다시 하단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쭉 상단 올라갔다가 또 여기 하단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결국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자는 거죠. 여기가 그럼 53달러고요. 3월 24일입니다. 예, 53달러고 자 여기는 62달러입니다. 그럼 근 10달러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수익화 하실 거냐 아니면 그냥 장기 투자로 다시 원위치를 시킬 거냐, 이거 차이고요. 지금 같은 불안한 장세에는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수익화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님들께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 자, 요 부분에서 사게끔 해드리고 싶은 거죠. 요 부분에서. 그러면 근처에 왔으면 사면 됩니까? 사셔도 되죠.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왜? 여기 보시면 보라색 쪽으로 다시 뚫고 올라가죠. 근데 못 뚫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요럴 때는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그럼 요 가격대 사시면 좋아요. 54. 요때 사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10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 10분봉에서 여기랑 여기랑 같은 지역인데 또 빨간색 근처로 가잖아요. 예, 여기 빨간색 라인에 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근처 가면 분명히 빨간색에 닿을 거거든요. 그럼 다시 또 부딪혀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요 밑에서 사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홀딩해 보시는 거죠. 예, 살려도 조금만 사시고 더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54 정도 라인에 올라가면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귀찮으셔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믿으시면 저는 이제 TMF나 GLDI 이런 걸 섞어놨기 때문에 자, 프리장에 조금 상승해서 다시 1억 550만 원 정도로 올라갔고요. 예수금도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TQ가 조금 올랐네요. 올랐고 아직 지난주에 비해서 변동 폭이 크진 않아서 저도 오늘 분위기 보면서 조금 더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매수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VIP 매수 시기 제가 방송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사고 싶다 그러면 데이 LOC 매매 통해서 소량만 사세요. 소량만.
지금은 아주 많이 사실 땐 절대 아닙니다. 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의 자료를 보면 한국경제TV에 그 유명하신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봤더니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지금 2021년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발표만 했죠. 그리고 테이퍼링을 일부 시작한 겁니다. QT를 아직 시작 안 한 거지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죠, 우리가. 자, 3월 첫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금리 2% 이상 인상을 할 거고, 그럼 요 구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 가격 올리겠죠. 그러면 잘 되는 업체들은 정말 잘 나가는 거고, 빅테크 말고 그냥 기술주죠. 나스닥 기술주 또는 그냥 성장주들, 실적이 없고 기대 심리로 오른 성장주들은 이제 곤두박질 치겠죠. 이게 바로 실적 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거쳐서 2023년도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또 물가 가격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적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부터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보통 1년에서 2년간 35%까지 우리가 또 한 번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오는 거 아니죠.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이럴 수 있으니 그럼 지금 많이 살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히 TQ나 SOXL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엄청 많이 갖고 계실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이 현금과 배당과 또는 아까 같이 인컴 자산들 있잖아요. 뭐 원자재 배당주라든가 배당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갖고 계시는 게 더 낫고, 그러다가 이제 실적 장세 이후에 매매를 잘 하셔서 수익을 낸 다음에 현금화 다시 하시는 요 스킬이 가장 지금은 중요해 보인다.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S시그널 통해서 매수매도 연습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TQ 보시면 여기 포인트들이 다 나와요. S시그널에서. 자, 지금 일봉에서 보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그림이 딱 보이죠? 221선 못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선에서 딱 안착했죠?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될 때는 언제 나는 거죠? 데이 LOC 매매를 통해서 매일 걸어 두실 거 아니면 여기 사시는 거잖아요. 매수. 그런 다음에 여긴 지켜봐야 되고 여기 더 뚫고 올라가면 당연히 매수입니다. 그러면서 S시그널 여기 매수 시그널 떴죠. 그러니까 이때 사시면 아주 좋은 가격에 사신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120분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상황이 일봉에선 221을 못 넘었지만 120에서는 어쨌든 221 2평 120분봉에 222평이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TQ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61 2평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밀리면 어디까지 밀린다고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51, 52 요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고 요때 사셔갖고 추가 반등할 때 우리 수익 실현하는 이게 스윙 계좌잖아요. 1번 스윙 계좌에서 할 일이니까 요거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SOXL을 볼게요. SOXL은 221에서 그대로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TQ는 60까지만 떨어졌죠. 얘는 여기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힘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분위기가 TQ만은 못하다. 이게 상승률이 높다고 여러분 더 센 놈이 아닙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큰 거지 지금 기세가 더 좋고 힘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120분봉을 보시면 자, 221도 그냥 밀려버렸죠. TQ는 지금 아직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SOXL은 벌써 밀려서 하단으로 내려갔고 자칫하면 얘는 좀 빠질 수 있고 S시그널 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의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SOXL 빠지면 TQ도 좀 빠질 확률이 높으니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 거죠. 차라리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두 개 중에 어디가 매수하기가 좋다? 지금은 TQ가 좋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매도하실 때 이거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일봉에서 21선 깨고 내려오면 일부 매도, 61선 깨고 내려오면 일부 매도, 그 다음에 160, 220,
다 매도 하시면 보유하실 분들은 여기서 뭐 5% 이렇게 매도하셔도 되죠. 그렇게 현금화 해놓고 다시 언제 삽니까? 내려와서 여기 올라갈 때 다시 사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수익 냈고 여기서 저점 매수도 들어가니까 S 시그널만 잘 보셔도 여러분 꽤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의 데이 LOC 매매표 가격 드릴게요. 그래서 지정가 매수 TQ는 57.1, 55.4, 53.8에 그냥 지정가로 매수 걸어놓고 주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OC 매수는 요 밑에 52.1, 50.5, 48.9를 활용하시고요. 자, 6개 종목 다 드렸으니까 물론 한때 타이밍 딱 잡아서 사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밤에 잠 못 주무신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걸고 주무시고 앞으로는 긴 여정이니까 수량 통제만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10주를 살 거면 10주 정확히 사실 수 있으면 좋고 다 못 사면 내일 사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을 좀 기원하고 좀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마무리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